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권한을 일부 나눠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댐 폭발을 검토했을 정도로 북한의 홍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6년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내건 셈인데요. 지난 19일 김 위원장이 당 주요 간부들을 모아놓고 사실상 이 기간 경제 성과가 심히 미흡했다며 내년에 새 경제 계획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로운 경제 정책을 통해 흐트러진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구상인데 북한의 대외 정책도 올해 미국 대선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당리 전투 속 호소 따라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큰물 피해 복구에서 자랑찬 승전 포성을 울리자. 지난 18일 북한 조선중앙TV에는 새로운 선전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기념일까지 수해 복구 완료를 중대 목표로 내세운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수해 복구 현황을 집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무너진 배수로와 도로를 정비하고 비바람에 넘어진 농작물을 새끼줄로 묶고 각종 전기시설도 복구했습니다. 그물 피해를 받았을 때는 와서 보니까 정말 벼가 다 감탕에 묻히고 맹고조 병반이 발생돼서 벼가 한심했습니다. 이제는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예술 선동대원들이 수해 지역을 찾은 모습,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 물자를 전달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수해 복구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어떻게 사랑만 받아안겠는가? 우리가 주인된 그 시를 10급, 100급으로 하자. 이렇게 결심 품고 모두가 떨쳐나섰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비상 방역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해외 감염 사례를 집중 소개하며 방역을 한순간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사하고 싶은 것은 이 방역 사업이 결코 노릇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공호흡기가 없이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홍수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북한 당국은 어떠한 외부적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복구도 자력갱생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 수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북한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지난 2016년 5월 북한 전역에서 선발된 3천여 명의 대표자들이 평양에 집결했습니다. 36년 만에 열린 최대 정치 이벤트, 7차 당대회가 시작된 겁니다. So we've just landed at Pyongyang International Airport in North Korea. 비슷한 시기 영국 BBC를 비롯한 180여 명의 외신 기자들도 북한 당국의 초청을 받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집단 체조를 연습하고 평양 시내를 정비하는 등 당대회로 분주한 모습들이 속속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Leader Kim Jong-un is
our father, just like our father and just like mother. 만 33세 나이로 집권 5년차를 맞은 김정은 위원장은 36년 전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육성연설로 당대회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주체혁명위협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 대회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4차 핵실험 직후 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도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천명하고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주체 110 2021년 1월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9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는 내년 1월 8차 당대회 소집 결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당대회는 당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나라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내년 1월에 열리게 되면 2016년 이후 4년 8개월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올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8차 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시기 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 총화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 예상치 않았던 도전 등으로 국가 경제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했다는 점과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이 겹치며 경제 성장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경제 성과를 애초에 설정했던 대로 달성을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당 부분 좀 합리화하고 또 어떻든 책임을 외부의 상황으로 일단 어느 정도 돌려놓는 그런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8차 당대회 내용, 전략적 노선도 결국 이런 엄중한 상황 때문에 상당히 좀 수세적으로나 보수적으로 전략 노선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약간 암시적으로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당대회 개최 시점이 내년 1월로 올해 11월인 미국 대선 이후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백악관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속내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아닌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표를 갖고서 단계별로 어떤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할지를 아주 구체화시켜서 설정하는 개념이 됩니다. 좀 더 경제를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끌고 가겠다, 운영하겠다. 무엇보다 이번 전원회의 결정은 김정은식 정면 돌파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위축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반성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가겠다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심이 힘이 강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자신의 어떤 정책적 방향이 또 인민 친화적인 방식으로 간다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정책 코드로 일단 삼은 거죠. 장마당 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돈주의 등장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사회경제 체제가 변화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포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통제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의미에서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생겼다고 보입니다. 북한이 당분간 북미 남북 관계에서 관망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통일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UN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문제를 조율해온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의 상견례 자리에 이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의 재편을 언급했습니다. 매우 효율적이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고 아쉽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 관계를 제약하는 그런 기제로 작동했다는 그 비판적 의견도 저와 대사님이 한미 워킹그룹 2.0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한미 워킹그룹의 기능을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것과 우리 스스로 할 것을 구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바로 맞받았습니다. The working group is an efficient mechanism, and we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together in pursuit of this important work. And I look forward to understanding more fully the parameters of Working Group 2.0. 이런 상황에서 워킹그룹의 한국 측 채널인 외교부의 향후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30년 전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유엔이 금지한 북한과의 합작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다루는 부서들 사이에서의 조금 일관되고 응집력 있는 어떤 정책의 패키지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워킹그룹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압력이 통일부나 아니면 정부 부처에 들어오는 통로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별도로 그 작업을 하는 어떤 그 특별한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상시적인 협력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창의적인 해법을 고민을 해보는 것이 지금 국면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1월 당대회를 통해 새 경제발전 계획을 구심점으로 삼고 인민 생활과 경제 사정을 개선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는 올해 말이 북한의 경제 정책과 대외 정책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들렸던 평양 옥류관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더운 여름엔 이 식당의 평양냉면이 하루에 10,000그릇 넘게 팔린다고 하는데요. 최근 설립 60주년을 맞은 옥류관이 북한 매체에 집중적으로 소개됐습니다. 북한이 천하 제일 진미라고 내세우는 옥류관 평양냉면, 함께 보시죠. 냉면 평양냉면 천하제일 진미로세 젊은이도 늙은이도 먼저 찾는 냉면일세. 서툰 젓가락질로 열심히 면을 짚는 아이들, 그릇째 들고 국물까지 남김없이 마시는 어른들. 여름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기는 음식, 바로 평양냉면입니다. 이곳은 북한에서 평양냉면으로 가장 유명한 식당 옥류관인데요. 경치 좋은 대동강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60년 김일성 주석 지시로 세워져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우리 옥류관 준공을 선포해 주신 때로부터 60년이 되었습니다. 수도에서 손꼽히는 명당 자리에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옥류관의 토존을 잡아주시었습니다. 대동강 옥류벽 바위 위에 지어져 옥류관이란 이름을 얻었다는 이곳은 그 규모도 상당한데요. 여름이면 냉면이 하루에 10,000그릇 이상 나간다고 합니다. 고기 쟁반국수, 철갑 상어 요리, 자라 요리 등 다른 메뉴들도 많지만 그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것은 역시 냉면입니다.
이거 옥류강국수만은 정말 올 때마다 느끼는데 정말 이거 맛이 괜찮습니다. 경치도 좋고 첫째로 그다음에 맛도 좋고 그래서 우리 인민들이 이거 즐겨 찾는 데 아닙니까 여기가. 옥류관은 외국 귀빈들의 접대 장소로도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2000년 평양을 찾은 김대중 대통령은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고 2007년과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옥류관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장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황해도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어넘치는 물 때문에 환강댐 보조댐의 폭발을 검토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는데요.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북한의 현재 상황 함께 보시죠. 7월부터 쏟아져 내린 비에 북한도 기상특보를 발표하며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상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저기압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 평안 남북도, 자강도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해를 막기 위해 이른 여름부터 농작물 관리 등을 위한 선전 방송도 연일 나왔습니다. 각지 농촌에서 용량을 총집중하여 물길 정리를 다그치고 땅이 류실되거나 곡식이 붙이는 것과 같은 피해가 없게 철저한 대책을 세우자.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강원도와 황해 남북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환강댐 보조댐의 폭발을 검토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댐 폭파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전염병이 완화되기도 했지만 지난달부터 재확산 위기가 고조되면서 최대의 비상 방역 체제로 전환됐다는데요. 이 뜻밖의 방역 위기가 조성된 현 상황에 맞게 항상 우심하고 가능한 곳 1%라도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앞줄러가며 방역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의 장기화로 외화 부족이 심화됐고 올해 주요 건설 대상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과 핵심 엘리트들에게 일부 권한을 넘기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여정은 사실상 북한 정권 2인자로 대남, 대미 정책 등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박봉주 외에도 이번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오른 김덕훈, 리병철 등 새로운 인물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거론됐습니다. 김정은식 권한 위임과 상무위원회 재편이 북한 권력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13일 북한 노동당 본부 청사. 최룡해, 박봉주와 같은 북한 핵심 엘리트들이 모두 집결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주석단의 모습을 드러냈다.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수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보장 등이 논의된 회의. 주목할 점은 북한의 최고 당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들도 새롭게 선출됐다는 점이다. 김덕훈 동지, 리병철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했습니다. 이로써 김정은 위원장과 최룡해, 박봉주로 구성된 기존 3인 체제의 상무위원회는 김덕훈, 이병철까지 5인 체제로 재편됐다. 상무위원회 재편과 함께 또 다른 권력구조 변화도 확인됐다.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권한이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위임됐다고 보고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남 대미 정책을 포함 정치 전반을 관할하는데 후계 통치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2인자라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와 김덕훈, 군사 분야에서는 이병철 등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사실상 북한의 어떤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그 면면들이 북한 정치에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상무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북한 내부의 권력 지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분야에 어떤 정책적 중점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마침내 1970년대를 총화하는 당 제6차 대회에서 온 세상 인민들은 장군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1980년 10월) 북한은 제6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정치국 상무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조직한다. 당시 상무위원에 오른 인물은 오진우, 이종호, 김일. 김일성 주석의 항일 빨치산 최측근들이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체제 공고화와 정권 보위를 위한 토속이었다는 평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형식적 기구에 불과했던 상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과 함께 역할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2016년 김 위원장의 대관식이라 불렸던 제7차 노동당 대회.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청년동맹을 이끌었던 최룡해와 북한판 경제개혁의 기수라 불리는 박봉주를 상무위원으로 선출했다. 젊은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완수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후계 체제 공고화라든지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지배연합의 한 부분으로서 그 상무위원회를 이용했다면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상무위원회는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정책적 과업에 대해서 핵심 책임자를 상무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역점 사업을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새롭게 선출된 2명의 엘리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먼저 당 군수공업부장이었던 이병철. 공군 대장 출신인 이병철은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 시절부터 신임을 받아온 인물이다. 2011년 1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신분이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휘해 화제가 된 북한 군사훈련.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이 자리에서도 이병철은 김 위원장의 옆자리를 지켰다. 일당백 비행대는 출격 명령만 내리면 돌아올 연유 대신 핵 폭탄들을 만족지하고 적들이 야성에 비어같이 날아들어 모조리 초토화해 버리겠습니다. 2013년에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81돌 경축 분열행진. 당시에도 이병철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충성을 드러내며 핵심 측근으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 북한의 주요 전략무기 실험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며 이 분야 핵심 실세임을 과시한 것이다. (2016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극흑성 시험 발사 때 맞담배를 피우고 주체조선의 핵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서 거대한 우위를 가지는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0.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0형 발사 성공 때는 감격해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 김 위원장의 각별한 총애를 과시했다.
이처럼 북한 핵개발 분야의 핵심인 이병철이 상무위원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권한까지 위임받음으로써 그의 영향력은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리병철 군수공업부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직까지 맡게 됨으로써 전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실전 배치에 대해서까지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집행까지 관장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1년생 북한 엘리트 중에선 상당히 젊은 나이로 내각 총리에 오른 김덕훈. 김덕훈의 첫 공식 일정은 수해복구 현장 점검이었다. 최근 들어 주민생활보장을 부쩍 자주 주문해온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을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14년 내각 두 총리를 역임한 김덕훈은 북한 내부에서도 실력 있는 경제 엘리트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강도가 어떤 곳이냐면은 북한의 핵심 군수 산업 기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강도 당 비서를 하거나 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은 사실은 군수 담당 비서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각의 경제 핵심 부서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경제 부분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핵심 엘리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봉주 전 내각 총리가 여전히 상무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상무위원회에 2명의 경제 엘리트가 존재하는 것이다. 최근에 개최된 정치국 회의에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들 보면은 군부 엘리트는 1명이지만 경제 엘리트는 2명으로서 역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 초강력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단행한 국경 폐쇄 그리고 전례 없이 긴 장마와 수해 피해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을 막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왜 권한을 분산시킨 것일까? 국가정보원은 그 이유를 통치 스트레스 경감과 정책이 실패했을 때 올 수 있는 책임을 분산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권력의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김 위원장이 이들에게 분야별로 권한을 위임하면서 이들은 이제 북한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파워 엘리트로 올라섰다. 현재 북한의 핵심 파워 엘리트들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5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대략 한 6명 정도가 북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내린다고 보면 됩니다. 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수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새로운 통치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새 통치 방식이 어떤 성과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남한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4% 정도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남한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로 무엇보다 자유로운 삶을 꼽았는데요. 과거 탈북민은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한 생계형으로 북한을 떠나왔다면 최근엔 자유롭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이주형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오늘 통일로 미래로에선 탈북민이면서 남한에서 활발하게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유성 씨가 자신의 꿈을 찾아 남한으로 온 유튜버 강나라 씨를 만났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유성입니다. 여기가 지금 영화 현장인데요. 촬영 현장. 제가 아는 분이 영화에 관련돼서 뭘 한다고 하네요. 스텝인지 아니면 언어 코치인지 제가 좀 오늘 만나보려고 하거든요. 어디 2층인데? 얼굴이 쉽게 안 띄. 오, 여기 있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저희 강나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서 뭐 하세요? 영화 촬영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되니까 사람이 달라 보여요. 뭐예요? 네. 근데 영화 촬영이 있으면 네네. 그냥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대사 같은 거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알렸어요. 그런 거 하는 역할이에요? 아니면 뭐 대사를 뭘 알려줘요? 그럼 뭐 하시려고? 촬영하러 왔다고요. 배우라고요. 배우예요? 그럼 나라 씨 언제부터 네네. 이렇게 연기 활동을 하신 거예요? 16년도에 데뷔를 한 것 같아요. 영화로는. 올해로 북을 떠나온 지 5년째 되는 강나라 씨는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 진행자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구독자가 무려 10만 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놀새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제가 10만이 되었어요. 와, 제가 10만 명이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최근에 공중파에 출연해 북한의 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옥수수인데 저희 고향에서는 강냉이라고 하거든요. 스크린에도 나섰습니다. 영화 촬영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진지하지만 휴식 시간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북한 사람 하면 왠지 가난하고 그러니까 아픔들이 많고 좀 어려움들이 많다라는 이미지들로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강나라 씨 만나면서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깨졌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소식,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 친구만의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게 좀 궁금한 게 좀 컸고 어린 아이들도 강나라 씨 개인 방송을 통해서 북한 문화를 접한다고 합니다. 나라 언니가 북한 사람인 줄은 잘 몰랐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 북한에 대해 공부해가지고 찍는 줄 알았는데 북한 사람이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한국 넘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넘어왔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강나라 씨가 남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님의 힘이 정말 컸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최승민 씨의 조선무용을 전수받아 수석 무용수로 활동했던 어머니 최신아 씨는 탈북 후에도 유명 무용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요. 나라 씨보다 3년 앞서 탈북한 최신아 씨는 딸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잘한다. 한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잖아요. 젊은이들한테는 정말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공간이고 하니까 북한에서 볼 수 없었던 뭐 유학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뭐 연수도 가는 친구들도 많고 친구들이 좀 세계하고 같이 그 소통을 원하는 것 같아요. 과거엔 배고픔을 참지 못해 북을 떠난 이들이 많았습니다. 소형 선박에 가족을 태우고 공해상을 떠돌다 기순한 첫 가족 단위 탈북민인 김만철 씨가 대표적이었죠. 1세대 탈북민이자 개그맨인 전철우 씨는 편견 때문에 남한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당시에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나라 씨처럼 북한의 문화, 언어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남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탈북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은데요. 힘든 게 이제 언어예요. 이제 한국 오면 표준어가 일단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우리말이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적응을 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처음에 왔을 때 한 1, 2년 정도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씩씩한 나라 씨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 때마다 특별히 찾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박나라 씨, 네. 여기 굉장히 제가 익숙한 곳인데 네. 설마 거기? 제가 아는 거 그곳에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고향의 그 별미를 느끼면 좋잖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하십니까? 반가운 얼굴. 저도 네. 저만 여기 아는 줄 알았더니 강나라 씨는 저보다 더 단골이더라고요. 나라 씨도 그죠? 되게 자주 와가지고. 개그맨 김경진 씨가 운영하는 북한 음식점인데요. 가게가 예전에 왔던 거랑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북한 소품을 몇 개 갖다 놨어요. 이야. 껌이랑 과자 같은 거. 대박. 치약도 있고 껌도 있어요. 대박. 아니 제가 인삼치약 저거를 굉장히 귀하게 하루에 한 번만 써서 거든요. 귀하니까. 그래요? 쓸 수 있었어요? 쓸 수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만. 그래요? 양치질 하루에 한 번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많이 피우던 이제 압록강 담배. 부자였는데? 방울껌 왠지 방울껌인지 아세요? 이거? 방울껌이 왜 방울이죠? 북한은 풍선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제 하는- 풍선껌. 네.
이곳의 냉면은 북한식 함흥냉면입니다. 함흥냉면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떡갈비도 등장을 했네요. 잠시만요, 나란 씨. 근데 이제 북한 스타일을 먹어야죠. 북한 이제 옥류관에 가면요, 먹는 방법이 이렇게 김일성 교시가 나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요 위에는 고명을 싹 내리고, 네, 그리고 면을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딱 놓습니다. 면에만 식초가 들어가게끔. 그렇죠. 와, 새로운 방식이네요. 맞아. 그리고 북한에서는 가위로 안 잘라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래 살려고 먹는 음식인데 그걸 가위로 잘라 먹죠. 내 목숨을 땡깡 잘라 먹죠. 탈북민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약간 벽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랑도 되게 편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은 이미 뭐 다 남한 사람이 됐죠. 나라 씨에겐 오늘 먹은 고향 음식이 그리움과 따뜻함을 채워주는 순간이었는데요. 어떨 때 그래도 제일 이렇게 고향 생각이 좀 나요? 힘들게 일했을 때. 아, 그리고, 오늘처럼. 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질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조금 고향 생각이랑 이제 조금 구슬픈 생각에 많이 잠기죠. 요즘에 이제 네네. 젊은 친구들이 사실 많이 와서 네네. 저희처럼 이렇게 정착하고 또 앞으로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네. 친구들이 좀 어떻게 좀 한국에 잘 이렇게 정착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한 만큼 대가가 오더라고요. 자본주의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왔으면 일단 열심히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강나라 씨는 통일 이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됐을 때는 우리도 또 다시 고향에 가볼 수도 있고 또 가서 살 수도 있고 이런 날이 올 거잖아요. 네. 뭐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정말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키워주고 싶어요. 탈북민, 젊은 우리 강나라 씨와 하루 일상을 한번 이렇게 공유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 탈북민 강나라 씨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없어요? 인사, 네, 네. 인사,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한산한 북한 마전 해수욕장 모습을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